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메디컬타임즈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회장 고상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헬스케어의 황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까 그 3개 기업과 MOU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시그니처 헬스케어였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헬스케어는 이제 미국 전역에 한 20개 정도의 정신과 병원과 일반 병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 병원 그룹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주로 그 중에 메인이 정신과 병원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확장이 되긴 했는데 미국에서 연방정부, 특히 CMS라고 저희가 부르는 메디케어에서 미국 워낙 땅이 넓고 인구 밀도가 스펄스하고 이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기도 되게 힘드니까 급성기 때 병원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는 경우에 사실 미국 워낙 의료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재입원을 하거나 이러면 되게 문제가 커지고 비용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재택에 있는 환자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의사나 병원이 관리를 해주고 이제 그거를 성공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가로 보상해주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게 크게는 디바이스 위주로 주로 시그널을 보는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클리니컬 컨디션들에 대해서 사람이 뭐 줌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써서 인터벤션 해주는 리모트 테라피틱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컴프레hen시브하게 환자의 케어 플랜까지 다 맞춰서 보는 CCM, 크로닉 컨디션 매니지먼트, 이 3가지를 해서 이제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이런 정신과 환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크로닉 디지즈 환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머스큘러스켈레탈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RPM, RTM은 어떻게 보면 리모트라는 말이 붙은 거에서 아시겠지만 텔레메디신의 한 영역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격 진료 내지는 비대면 진료라는 게 어큐트 에피소드 때 병원을 가는 걸 대체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리모트 테라피틱 모니터링은 일종의 원격 진료의 한 섹터인데, 급성기는 병원이 하고 퇴원을 했을 때도 그것도 기업이,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하되 병원이 하는 기술셋을 기업이 집어넣어줘서 RTM, RPM을 하면 연방정부가 이제 되게 뭐 한 달 RTM 하는 거에 대해서 뭐 100불을 준다, 1000원을 준다 그러면 되게 병원이랑 기업이 그거를 뭐 70대 30, 뭐 60대 40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는 구조로 이제 수가를 지금 짜서 하고 있는 거여서, 이제 시그니처랑은 저는 제가 EMR 사업을 할 때 이제 이미 원격 진료 모듈 같은 걸 만들어서, 한국에서는 저희가 원격 진료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우디하고 미국에 수출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지금 연방정부에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RTM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시그니처랑 얘기를 했고, 거기랑은 얘기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를 그 20개 병원 중에 한 군데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사인한 거는 MOU를 넘어서 이제 텀시트에 사인을 해서 저희가 내년 초까지 병원이랑 잘 얘기해서 미국에서 완전히 수가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이런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넣고 수가를 받기 시작하는 게 증명이 되면 나머지 20개 병원에 확산을 함과 동시에 아웃바운드 사업을 같이 하자라는 이제 텀시트에 사인을 한 거고, 저한테 제일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비대면 진료 할 거냐. 이제 관심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한국에서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많은 이제 스타트업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카카오가 거기에 뛰어드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비대면 진료의 논점이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기업이나 병원이 얼마나 잘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을까도 중요하고, 또 환자에게는 얼마나 편리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라는 굉장히 대립된, 그러니까 편리하기도 해야 되고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숙제인데,
스타트업들이 이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흔히 말하는 플랫폼 기업이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카카오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아마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시면 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이미 셋업이 됐고 수가에 대한 것도 다 확정이 된 상태에 기술적인 파트너를 찾으면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그니처랑 지금 이거를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셋업된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하는 첫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는 텔레메디신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위주로 가는 진료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병원이랑 온라인 하는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표님 얘기를 잠깐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통합 돌봄에 대한 모델을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이나 또는 향후에 앞으로 이제 추진되는 방문 진료나 이런 부분에 지금 이 모델이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기술적으로 필요한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설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업체나 기업도 병원도 참여할 만한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논의하는 이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방금 대표님께서는 미국에서 아까 그 메디케어, 공적 헬스 시스템에 대해서 원격 진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텔레다 어마무시 큰 프라이빗 그 컴퍼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가 공존이 미국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텔라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비대면 진료거든.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그 이벤트나 에피소드를 이제 앱으로 해주는 거라서 그 부분은 미국에서도 원격 진료를 합법화 시키면서 이제 수가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사보험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A라는 사보험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고 대면으로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600불 이렇게 쓸 바에는 텔라닥이랑 계약을 해주고 텔라닥에 200불 주고서 끝내는 게 훨씬 더 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사보험에서 사실상 키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이 주로 텔라닥과 같은 모델이고 제가 계속 비대면 진료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는 그쪽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나온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는 원격 모니터링에서 좀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원격 진료의 분야라고 생각하십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데이터 소분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여항공을 인정받아서 산업 훈장도 수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 IT 전문가로 정부 업무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의료계에 조언할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의료계만큼 환자를 잘 알고 우리나라 의료의 페인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아는 이 업계가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나 특히 이제 이런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이제 DHP의 뭐 최윤섭 대표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확정된 미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미래라는 얘기는 저희가 어떻게 해도 그 미래는 오는 거거든요.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올 텐데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에서 가끔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 컨벤셔널한 모델에 딱 사로잡혀서 어떤 기술셋이나 어떤 서비스의 혁신도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상대방이 많이 갖게 되면 논의할 때 굉장히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젠다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의사들이 되게 집단이기주의적이야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어프로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유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제가 만나 뵙는 뭐 큰 병원에 혹은 1차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도도 되게 높으시고, 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자들한테 정말 더 좋은 서비스를 할까도 고민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서바이브 할까도 그건 직업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고민한 결과물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꽤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워딩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는 점점 영역이 커져서 너무 많은 영역을 다뤄야 되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AI나 반도체도 얘기할 때 국가에서 인력 양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그냥 MD로서 임상의사를 하면서 사이드 잡처럼 이렇게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일 해가지고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너무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아지고 요구되는 제 지식의 뎁스도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의과대학 때부터 이거를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임상의사들도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특정 영역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구분해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뭐 최근에 저희보다 한 뭐 10년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MD, PhD 과정을 밟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공대 PhD랑 같이 얘기를 해도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 없을 만큼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정부나 이런 위원회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이제 영제너레이션이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전문성이 깊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판판이 깨지는 일들이 벌어져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병원이나 학교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합의점을 항상 가지고,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는 절대 양보 못하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종의 주고받는 게임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의료인으로서 진짜 자타공인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타공인 IT 전문가로서 오히려 정부에 조금 주실 메시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는 확정된 밀고 가야 되고 나중에 초고령 사회에서 사실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교수로 있을 때는 쓴소리를 자유롭게 했을 텐데 이제 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봐야 돼. 근데 뭐 이건 농담이지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는 2004년도부터 EMR 일을 하고 EMR 사업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IT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불과 5년, 불과 10년 전이랑 생각하면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지금 쏟고 있는 노력과 이 예산과 뭐 집중도 이런 거는 상전벽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판을 정부가 벌렸기 때문에 뭐 두 분 선생님도 학회를 다 이제 주관하시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단체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될 만큼 병원이나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중요한 판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R&D든 사업이든 예산으로 지금 계속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고, 아주 솔직하게는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스타트업 중에 거의 한 반 이상의 매출보다는 이런 R&D에 의존해서 스타트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는 평균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솔직하게는. 근데 이제 문제나 뭐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거는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더더군다나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뭐 예를 들면 앱을 하나 개발하는데 1년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유저빌리티 테스트하고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고 시장에 내놓는데 한 2년쯤 걸리니까 보통의 앱 하나 만드는 거에 3배의 기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3배의 기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인증을 하는 그 즉시로 이게
이용자 수나 뭐 이 이용 금액이 대박이 날 거야라고 접근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거기에 맞추면 그거에 맞추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뭔가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라서 좀 호흡을 길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사업이나 과제를 기획할 때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은 기술로도 되게 다양하고, 의료의 서비스로 봐도 예방과 진단과 치료와 애프터케어로 또 다양하고, 거기에 이제 뭐 병원과 기업과 연구소, 학교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3차원적으로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로 봐도 뭐 중소기업부부터 해서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가 다 이제 여기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너무 조율이 안 된 상태로 되면 좀 사업이나 과제 중복 내지는 뭐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이제 그 위에 위원회들에서 대부분 잘 컨트롤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저는 어쨌든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메인테인 한 거는 그동안 정부의 뭐 R&D나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 출범 초기부터 스타트업과의 상생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카카오 헬스가 생각하는 상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뛰어드는 그 스타트업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카카오의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저희 자체가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스타트업인데 무슨 스타트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사회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게 있어서 거꾸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글이나 덱스콤 입장에서는 저희는 한국에서 온 스타트업이거든요. 아무리 모기업이 부자고 뭐 큰 회사라 하더라도 결국 저희는 저희가 무슨 서비스를 하고 싶은지, 저희가 기술력은 뭘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 개발해 놓은 모컵을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우월한지, 뭐 우리 회사에 얼마나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있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구글과 덱스콤에 거의 수십 번 이상 피치를 해서 지난주에 사인을 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뭐 누가 농담 삼아 1등이랑 해야지라고 했다고 하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온 스타트업인 카카오 헬스케어를 되게 높이 사서 얘네는 우리 플랫폼에서 같이 사업하면 좋겠어 라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카카오 헬스케어랑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계시다면, 사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파운더가 어떤 분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는 서비스를 기술로 같이 연결해서 만드는 거니까 기술적인 혁신성 혹은 서비스의 혁신성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다음에 저희가 꼭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저희랑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다만 그런 혁신이나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여기서 와서 내가 이거를 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거는,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요즘 좀 어렵습니다. 여러 이유로. 근데 카카오 헬스케어가 어떤 그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카카오 헬스케어의 최종 목표는 그래도 골 세팅은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 목표가 어떤지요?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1등 기업이라는 건 되게 애매모호한 구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 중에 최소한 한 가지에서는 2027년까지 누가 봐도 뭐 서비스의 사용자 수다, 아니면 이 매출이나 혹은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측면으로 보거나 저희가 그 중에 한 분야는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든다. 한국을 넘어서서 뭐 미국이든 어디에서 이 리포트를 보더라도 카카오 헬스케어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인정받는다가 이제 최종 목표, 사업적인 목표고요. 그보다 앞서서 그게 되려면 사실 카카오톡을 왜 국민들이 사랑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생활에 불편한 거를 명확하게 해결을 해줬고 최소한 카톡 자체에서 사업적인 뭐 돈을 벌려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안 했고 물론 그 뒤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제 따라오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알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카톡 자체만 놓고 보면 이모티콘 쓰느라고 돈을 좀 쓰시기는 하죠. 근데 대개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 약속한 걸 지켰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CGM을 통해서 당뇨를 어떻게 하겠다. 뭐 혈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만들었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켜서 뭐 2026년쯤 됐을 때 누군가는 이 서비스 때문에 내가 눈이 멀 뻔한 걸 안 멀게 됐어. 혹은 내가 당뇨로 갈 수 있었는데 전당뇨 상태에서 잘 유지했어라는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